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간관계라는 거대한 미로 속에서 가장 위험한 함정이 무엇인지에 대해 아주 깊고 세밀한 통찰을 나누어 보려 합니다. 우리는 흔히 인덕을 베풀고 타인을 포용하면 반드시 그 선의가 자신에게 복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 믿으며 살아갑니다. 어린 시절부터 우리는 배려와 양보가 최고의 미덕이라 배웠고, 사회적으로도 그런 리더십이 훌륭한 것으로 추앙받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역사라는 거대하고 차가운 거울은 우리에게 때때로 소름 끼치는 진실을 경고합니다. 내가 베푼 가장 따뜻하고 순수한 호의가 상대방에게는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가 되어버리고, 결국 나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겨누는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돌아오는 그 비극적인 순간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 삼국지 역사상 가장 인자한 리더로 상징되는 유비, 그리고 그의 든든한 아우이자 천하무적의 무력을 가진 맹장 장비의 이야기입니다. 이 두 사람이 인생에서 가장 처절하고 뼈아픈 굴욕을 맛보았던 그날, 자신들이 피땀 흘려 얻은 기반인 서주성을 단 하룻밤 만에 허망하게 잃고 사랑하는 가족들마저 적의 칼날 아래 인질로 잡혀야 했던 그 비극적인 사건의 전말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조조의 잔혹한 서주 대침공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서주는 그야말로 피비린내 진동하는 지옥과도 같은 전쟁터였습니다. 조조는 자신의 아버지가 서주에서 살해당했다는 분노를 명분 삼아 서주의 무고한 백성들을 무참히 학살하고 있었죠.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유비는 보잘것없는 수천 명의 병력을 이끌고 도겸을 돕기 위해 서주로 달려왔습니다. 객관적인 전력으로는 조조의 정예 대군을 상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지만, 유비는 오직 이리와 백성을 구해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자신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의 이런 진심 어린 행동과 고결한 인품에 깊이 감동한 서주 자사 도겸은 자신이 죽기 직전 유비에게 서주라는 거대한 기틀을 통째로 물려주게 됩니다. 돗자리를 팔며 천하를 떠돌던 유비가 드디어 천하 대업을 꿈꿀 수 있는 단단한 기반을 얻게 된 역사적인 전환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달콤한 기쁨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유비에게는 그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평생의 트라우마를 안겨줄 한 남자가 나타납니다. 그는 당대 최고의 무력을 가졌으나 동시에 최고의 배신자로 기록된 굶주린 늑대 여포였습니다. 여포는 조조와의 처절한 전쟁에서 패배한 뒤 자신의 거점을 잃고 부하들과 함께 천하를 떠도는 처참한 처지였습니다. 비바람이 세차게 몰아치던 어느 으스스한 밤이었습니다. 여포는 초라한 행색과 굶주린 눈빛으로 유비가 지키는 서주성 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유현덕 공, 내가 조조에게 패해 이제는 갈 곳이 없으니 부디 나를 좀 거두어 주시오. 여포의 평소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고 비굴하기까지 한 목소리가 성벽을 타고 차갑게 울려 퍼졌습니다. 천하의 여포가 무릎을 꿇으며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은 누가 봐도 동정심을 유발하기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성 안에서는 이 문제를 두고 격렬하고도 살벌한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유비의 가장 가까운 참모이자 아우들인 관우와 장비는 필사적으로 유비를 막아섰습니다. 특히 성격이 불같은 장비는 유비의 소매를 거칠게 붙잡으며 분노에 차 소리쳤습니다. 형님, 절대 안 됩니다. 저놈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정원과 동탁이라는 두 명의 양아버지까지 제 손으로 죽인 짐승 같은 자입니다. 관우 역시 냉철한 눈빛으로 유비에게 경고했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늑대를 안방에 들이는 것은 스스로 무덤을 파는 일입니다. 호의도 상대를 봐가며 베풀어야 합니다. 그러나 유비는 깊은 침묵 끝에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평생을 지켜온 인덕과 인애라는 거대한 명분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비는 단호하고도 온화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어려움에 처해갈 곳 없는 일을 매몰차게 내치는 것은 내가 평생 쌓아온 인의의 길에 어긋나는 일이다. 천하가 나를 어떻게 보겠느냐. 유비는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형제들의 충고를 뒤로한 채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듯 보란듯이 성문을 활짝 열어주었습니다. 이 결정이 훗날 자신의 모든 기반인 서주를 한순간에 잃게 만드는 비극의 시작임을, 그리고 자신의 아내와 아이들이 적의 칼날 아래 인질로 잡히는 처참한 대가의 시작임을 유비는 그때까지만 해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인덕이 여포라는 맹수의 야수성을 충분히 잠재울 수 있을 것이라 믿었던 유비의 오만이었습니다. 여포는 성 안으로 들어오며 유비에게 비굴할 정도로 허리를 굽혀 고개를 숙였습니다. 현덕 형님, 저와 제 부하들을 살려주신 이 은혜는 평생 뼈에 새기고 잊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여포가 고개를 숙였을 때 그의 비굴한 눈빛 속에 감춰진 번뜩이는 야심과 비열한 속내를 유비는 끝내 보지 못했습니다. 늑대는 배가 부르면 잠시 온순한 척 꼬리를 흔들기도 하지만 다시 배가 고파지면 가장 먼저 자신에게 먹이를 준 주인의 손을 물어뜯는 법입니다. 유비는 지금 굶주린 늑대에게 자신의 가장 소중한 안방과 열쇠를 내준 셈이었습니다. 자, 이제 유비는 여기서 또 다른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려 합니다. 그는 원술과의 피할 수 없는 전쟁을 위해 주력 군사를 이끌고 성을 비워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리고 유비는 이 중요한 성을 지킬 책임자로 누구를 선택했을까요? 능력은 출중하지만 술을 지나치게 좋아하고 성격이 급해 실수가 잦았던 막내 아우 장비였습니다. 비극은 이제 유비의 잘못된 호의라는 씨앗에서 장비의 사소한 방심이라는 비료를 만나 그 파멸의 싹을 틔우기 시작합니다. 유비가 원술이라는 거대한 적을 마주하기 위해 서주의 모든 정예 병력을 이끌고 성문을 나섰을 때 서주성의 거대한 성벽 위에는 오직 막내 아우 장비의 깃발만이 외로이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유비는 성을 떠나기 직전까지도 아우 장비의 두 손을 참아놓지 못하며 몇 번이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아우에 대한 믿음보다는 그가 평생 다스리지 못한 불같은 성미와 술에 대한 탐닉이 불러올 불길한 예감이 더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아우야, 서주는 우리의 목숨이자 백성들의 평안이 담긴 소중한 그릇이다. 내가 없는 동안 절대로 술을 입에 대지 않겠다고 이 형님과 하늘 앞에 맹세할 수 있겠느냐. 유비의 간절하고도 무거운 목소리의 장비는 자신의 가슴을 쾅쾅 울리며 호기롭게 대답했습니다. 형님, 어찌 저를 그리 못 믿으십니까? 제가 이 성을 철통같이 지켜낼 테니 걱정 마시고 적을 물리치고 오십시오. 장비의 대답은 성벽을 울릴 만큼 당당했지만 유비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불안은 차가운 안개처럼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유비의 대군이 일으킨 흙먼지가 지평선 너머로 완전히 사라지자 서주성 안의 공기는 기묘한 긴장감과 동시에 위험한 해방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장비는 처음 며칠간은 성벽을 꼼꼼히 순찰하며 유비와의 약속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적막한 성 안의 분위기는 활동적인 그를 견딜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전장터에서 칼바람을 맞으며 적의 목을 베던 장비에게 조용한 성을 지키며 서류를 살피는 관리의 업무는 몸에 맞지 않는 옷처럼 거북하고 답답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어제 꿈속에서조차 나타났던 진한 수량기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갈증이 아니라 전쟁터의 공포와 긴장을 잊게 해주던 유일한 안식처에 대한 지독한 갈망이었습니다. 장비는 홀로 앉아 스스로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형님은 너무 지나치게 걱정이 많으셔. 성격이 너무 신중하단 말이지. 이 큰 성을 지키느라 밤낮으로 고생하는 장수들의 사기를 북돋우려면 연애 한 번쯤은 필수적이지 않겠나.
딱 한 잔 정도는 기력을 보충하는 약이 될 수도 있는 법이야. 이 작은 자기합리화의 틈을 타고 서주를 파멸로 몰아넣을 배신의 악마가 소리 없이 기어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결국 장비는 서주 관청의 대연회장을 화려하게 열라고 명령했습니다. 수십 마리의 돼지가 노릇하게 구워지고 가장 깊은 지하 창고에 숨겨두었던 서주의 명주들이 항아리째 실려 나왔습니다. 장비는 연회장 가장 높은 의자에 앉아 몰려드는 장수들을 보며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자, 오늘은 내가 크게 한턱 쏘는 날이다. 하지만 다들 기억해라. 우리는 유현덕 공의 명을 받드는 몸이다. 그러니 딱 한 잔씩만 즐겁게 마시고 절대 취해서는 안 된다. 알겠느냐? 하지만 술잔이 한 번 돌고 두 번 돌자 장비의 얇은 절제력은 둑이 무너지듯 한순간에 휩쓸려 내려갔습니다. 술은 장비의 이성을 마비시켰고 대신 그의 내면에 깊이 잠들어 있던 난폭한 야수성을 깨웠습니다. 장비의 얼굴은 이제 붉은 대추를 넘어 광기에 휩싸인 검붉은 색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연회장 가장 구석진 자리에서 술잔을 엎어놓은 채 묵묵히 자리를 지키던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서주의 토착 세력이자 여포의 장인이기도 했던 장수 조표였습니다. 조표는 서주에서 오랫동안 가문의 세력을 쌓아온 명문가 출신이었기에 돗자리나 팔던 유비와 무식해 보이는 장비를 은연중에 경멸하고 있었습니다. 비틀거리며 조표에게 다가간 장비의 눈은 이미 초점이 풀려 있었습니다. 어이, 조표, 왜 술을 마시지 않는 거냐? 내 정성을 무시하는 거냐? 아니면 내가 무서운 거냐? 조표는 차가운 표정을 유지하며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장군, 저는 체질적으로 술을 마시지 못합니다. 게다가 지금은 유공의 엄중한 금주령 기간이 아닙니까? 이 논리적이고 정당한 항변은 취한 장비의 폭발적인 발작 버튼을 눌렀습니다. 뭐라고? 감히 내 형님의 이름을 팔아 나를 가르치려 드는 거냐? 너는 저 배신자 여포의 친척이지 않느냐? 혹시 지금 여포와 내통하며 나를 비웃는 것이냐? 장비의 거친 손이 조표의 멱살을 거칠게 움켜쥐었습니다. 연회장의 모든 음악과 시끄러운 웃음소리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조표는 굴욕감에 몸을 떨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장군, 아무리 술에 취하셨어도 말씀이 너무하십니다. 저는 도겸 공 시절부터 이 성을 지켜온 장수입니다. 술 취한 장군에게 이런 모욕적인 대접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 꼿꼿한 말 한마디는 장비의 마지막 이성의 끈을 완전히 끊어버렸습니다. 이놈이 끝까지 건방지게 입을 놀리는구나. 여봐라. 저놈의 옷을 벗기고 마당으로 끌고 가라. 백대를 때려 저 오만한 주둥이를 다시는 놀리지 못하게 하라. 주변의 장수들이 사색이 되어 무릎을 꿇고 만류했습니다. 장군, 제발 참으십시오. 조표는 여포의 장인입니다. 여포가 이 사실을 알면 반드시 화가 미칠 것입니다. 하지만 장비는 더 크게 포효하며 술상을 걷어찼습니다. 여포 그놈이 오면 내가 직접 그놈의 머리통도 박살 내버릴 것이다. 당장 조표를 쳐라. 차가운 관청 마당으로 끌려나간 조표 위로 무거운 군형용 곤장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철썩, 철썩. 살이 찢어지고 뼈가 울리는 처참한 소리가 고요한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조표는 입술을 깨물어 피를 흘리면서도 비명 하나 지르지 않고 고통을 참아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고통보다 더 깊은 심연의 증오와 살기로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질 소리 하나하나를 자신의 가슴 속 복수 장부에 문신처럼 새겼습니다. 장비는 연회장 안에서 들려오는 매질 소리를 배경음악 삼아 다시 술잔을 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금 무엇을 파괴하고 있는지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가 부수고 있는 것은 한 장수의 자존심이 아니라 유비가 서주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공들여 쌓아온 수천 일의 인내였고 성문을 굳건히 지탱하고 있던 마지막 신뢰의 빗장이었습니다. 100대의 매질이 모두 끝나고 피투성이가 된 조표는 부하들의 부축을 받으며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의 방에는 오직 촛불 하나만이 위태롭게 흔들리며 타오르고 있었죠. 조표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떨리는 손으로 붓을 들었습니다. 그의 손은 분노와 통증으로 떨리고 있었지만 적어 내려가는 문장 하나하나에는 서늘한 살기가 가득했습니다. 여포 사위. 지금 장비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고 성안을 공포와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네. 내가 오늘 밤 서쪽 성문의 빗장을 열어둘 테니 즉시 정의 기병을 이끌고 달려오게. 유비의 모든 기반을 뺏고 장비의 목을 베어 나의 이 원통함을 피로 씻어주게나. 조표는 이 밀서를 자신의 가장 믿음직한 신복에게 건네며 낮게 읊조렸습니다. 장비, 내 놈이 나를 짐승처럼 다루었으니 진정한 짐승 여포를 불러 너를 갈갈이 찢게 하마. 이 작은 종이 한 장이 어둠을 뚫고 여포의 진영으로 화살처럼 날아갔습니다. 사소한 방심과 다스리지 못한 감정의 폭발이 결국 한 국가의 운명을 통째로 바꾸고 수만 명의 생사를 가를 거대한 파멸의 서막을 연 것입니다. 이제 서주의 밤은 피의 축제를 예고하며 무겁고 차갑게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서주의 밤은 깊어만 갔고 대지를 감싸는 고요함은 폭풍 전야의 불길한 침묵처럼 무거웠습니다. 연회장에 화려했던 불빛은 하나둘 꺼져갔고 남은 것이라곤 사방에 흩어진 술병들과 코를 찌르는 시큼한 술 냄새뿐이었습니다. 성을 지켜야 할 장비는 깊은 술잠에 빠져 세상 모르게 코를 골고 있었고 그를 따르던 병사들조차 장군이 베푼 술기운에 취해 무기를 베개 삼아 단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한 어둠을 뚫고 배신의 그림자가 소리 없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장비에게 매질을 당해 온몸이 피떡이 된 조표는 방 안에서 신음하면서도 자신의 가장 믿음직한 측근들을 비밀리에 소집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고통이 보이지 않았고 오직 장비와 유비를 파멸시키겠다는 차가운 광기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내가 되었다. 서쪽 성문의 빗장을 풀어라. 진정한 주인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 조표의 명령에 따라 성문의 거대한 빗장이 소리 없이 밀려났습니다. 철컥거리는 쇠사슬 소리는 밤바람 소리에 묻혀버렸고 견고했던 서주의 방어선은 내부의 배신에 의해 허무하게 열려버렸습니다. 이것은 유비가 피땀 흘려 쌓아온 인덕의 성벽이 무너지는 첫 번째 균열이었습니다. 성 밖에서 적토마에 올라 숨을 죽이고 기다리던 여포는 성문 위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신호를 포착하자마자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천하를 호령하는 방천화극이 달빛을 받아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지금이다. 서주를 삼켜라. 한 놈도 살려두지 마라. 여포의 단호한 명령과 함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천지를 진동시키는 말발굽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천하무적이라 불리던 여포의 기병대가 강심이라는 거대한 틈을 타고 주인이 잠든 성 안으로 파도처럼 밀고 들어왔습니다. 잠결에 들려오는 비명 소리와 불길이 타오르는 소리에 장비가 소스라치게 놀라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머리는 술기운 때문에 깨질 듯이 아파왔고 몸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솜방망이처럼 흐느적거렸습니다. 무슨 일이냐? 조조의 군사냐? 아니면 산적이냐? 장비가 흐트러진 갑옷을 대충 걸치고 장팔사모를 짚으며 마당으로 나갔을 때 이미 서주 관청의 뜰은 여포의 군사들에 의해 완전히 포위된 뒤였습니다. 여포는 적토마 위에 우뚝 서서 비틀거리는 장비를 오만하게 내려다보며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장비, 내 놈이 형님의 성을 잘 지키겠다고
호언장담하더니 술독에 빠져 내 사장님 조표를 때리고 성문까지 열어주는구나. 장비는 분노로 온몸을 떨며 장팔 사모를 휘둘렀지만 술기운에 흐려진 시야는 적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게 방해했고 제대로 갖춰 입지 못한 갑옷 사이로 차가운 밤바람이 스며들어 그의 무력감을 더했습니다. 조표는 저 멀리 성벽 위에서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외쳤습니다. 장비, 내 놈이 나를 짐승처럼 다루었던 그 매질 한 번이 이 성의 주인을 여포 공으로 바꾸어 놓았다. 장비는 그제야 자신의 사소한 분노와 절제하지 못한 술 한 잔이 어떤 처참한 결과를 초래했는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언제나 늦은 법이며 역사는 방심한 자에게 두 번의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여포의 공격은 무자비했습니다. 장비의 정예병들은 술에 취해 무기도 제대로 잡지 못한 채 추풍낙엽처럼 쓰러져 갔고 성 안 곳곳에서는 백성들의 비명과 불길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올랐습니다. 주변의 장수들이 피투성이가 된 채 장비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장군, 일단 피해야 합니다. 여기서 죽으면 유현덕 공을 뵐 면목이 없습니다. 장비는 울부짖으며 거절했습니다. 형님의 가족들은 어쩌란 말이냐? 나는 못 간다. 죽어도 여기서 죽겠다. 그러나 빗발치는 화살과 밀려드는 적군 속에서 장비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평생의 무용이 무색하게도 유비의 처자식을 성에 남겨둔 채 몇몇 기병과 함께 어둠 속으로 도망쳐야 했습니다. 말 위에 올라타 성문을 빠져나가는 장비의 등 위로 불타는 서주성의 잔해들이 비가 되어 쏟아졌습니다. 동이 터오는 서주의 하늘은 아름다운 여명 대신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검은 연기와 붉은 불길에 휩싸여 비참하게 물들었습니다. 유비가 백성들의 존경과 도겸의 신뢰를 바탕으로 피땀 흘려 얻은 기반은 단 하룻밤 장비의 술 한 잔과 사소한 방심에 의해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허물어졌습니다. 성 안에 남겨진 유비의 부인과 아이들은 공포에 질려 눈물도 흘리지 못한 채 여포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가장 믿었던 아우가 자신들을 버리고 떠났다는 배신감, 그리고 가장 믿었던 형님이 거두어준 여포가 포식자가 되어 나타났다는 잔인한 현실. 이 가혹한 운명 앞에서 가족들은 숨을 죽이고 여포의 자비만을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여포는 유비가 진무를 보던 내실을 차지하고 앉아 책상 위에 놓인 유비의 인장을 만져보며 승리자의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창밖에 불타는 성을 바라보며 나직이 읊조렸습니다. 유현덕, 당신의 인덕은 세상의 칭송을 받을 만했으나 리스크를 관리하고 사람을 다스리는 냉혹함은 몰랐군. 도망치던 장비는 저 멀리 언덕 위에서 멈춰 서서 연기에 휩싸여 멀어지는 서주성을 바라보았습니다. 차갑게 식어가는 새벽 공기가 그의 붉은 얼굴과 젖은 눈가를 때렸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자신이 돌아가서 마주해야 할 형님 유비의 얼굴이 세상 그 어떤 적의 칼날보다 더 아프고 날카롭게 자신을 뵐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소한 방심은 결코 사소하지 않은 대가를 요구하며 그 대가는 때로 인생 전체를 걸어야 할 만큼 무겁다는 것을. 장비는 피눈물을 닦으며 차가운 전장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서주성이 함락되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패잔병들을 이끌고 간신히 목숨만을 건져 도망쳐온 장비가 유비의 본진에 도착했습니다. 한때 천하를 호령하던 맹장 장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의 갑옷은 피와 먼지로 더럽혀져 찢겨 있었고 무성한 수염 사이로는 술기운이 아닌 깊은 자괴감과 절망의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유비의 발 앞에 무너지듯 털썩 주저앉아 글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통곡했습니다. 형님, 이 못난 아우를 죽여주십시오. 제가 형님의 모든 것을 날려버렸습니다.
술에 취해 방심하다 성을 뺏기고 형수님과 어린 조카들까지 적의 아가리 속에 남겨두고 왔습니다. 장비는 자신의 허리춤에서 시퍼렇게 날이 선 칼을 뽑아 목에 겨누었습니다. 제 실수가 너무나 커서 살아서 당신을 뵐 면목이 없습니다. 여기서 사죄하고 죽겠습니다. 장비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자신이 저지른 사소한 방심에 대한 분노는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로웠습니다. 연설장 주변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함께 싸웠던 장수들과 병사들도 모두 고개를 떨구며 비통함에 젖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유비가 천천히 다가가 떨리는 장비의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힘주어 그의 칼을 멀리 던져버렸습니다. 유비의 눈에는 아우에 대한 분노나 원망 대신 깊은 슬픔과 함께 모든 것을 품어 안는 거대한 자애로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우야, 부디 그 칼을 거두어라. 내가 죽는다고 해서 이미 잃어버린 성이 돌아오겠느냐. 예부터 이르기를 형제는 자신의 몸과 같은 수족과 같고 처자는 몸을 가리는 의복과 같다고 했다. 옷은 헤어지면 다시 갈아입을 수 있으나 수족은 한번 끊어지면 다시는 붙일 수 없는 법이다. 이 유명한 한마디는 장비뿐만 아니라 현장에 있던 모든 이들의 심장을 거세게 울렸습니다. 유비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벌어진 비극 앞에서 아우를 탓하며 책임을 묻는 것은 남아있는 마지막 신뢰마저 파괴하는 어리석은 지심을 말입니다. 오히려 이 절망적인 위기 속에서 남은 사람의 마음을 지켜내는 것이 진정한 리더가 보여주어야 할 마지막 품격임을 그는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유비의 이 따뜻한 관용 뒤에는 뼈아픈 자기 반성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는 장비를 용서하면서도 속으로는 끊임없이 자신을 꾸짖고 있었습니다. 여포라는 독을 안방에 들인 것도 나의 근거 없는 오만이었고 술을 좋아하는 아우의 성미를 알면서도 성을 맡긴 것 또한 나의 사소한 방심이었다. 유비는 이 처참한 실패를 통해 이스크 관리의 가장 무거운 원칙 하나를 배웠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의 본성은 결코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차가운 진실입니다. 여포의 배신 근성은 나의 인덕으로 감화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었고 장비의 술버릇은 나의 신신당부로 고칠 수 있는 습관이 아니었습니다. 리더는 사람의 장점을 최대한 끌어내었으되 그 사람의 치명적인 단점이 조직 전체의 명운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자리에 오게 해서는 안 됩니다. 유비의 서주 함락은 바로 이 적재적소의 인사 원칙과 리스크 통제를 어긴 대가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2000년 전의 비극을 현대의 관점에서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리스크 관리는 거창한 시스템이나 디지털 보안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흐트러진 태도를 스스로 바로잡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장비에게는 딱 한 잔인데 뭐 어때? 라는 안일한 자기합리화가 파멸의 시작이었습니다. 유비에게는 인덕이라는 화려한 명분에 가려진 냉정한 현실 판단의 부재가 독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일상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한 번쯤은 괜찮겠지. 이 정도면 상대도 이해해 주겠지. 이런 사소한 방심들이 모여 우리의 인생이라는 제방에 미세한 균열을 냅니다. 그리고 그 작은 구멍이 결국 우리가 쌓아온 모든 성취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진정한 리더는 호의를 베풀 때조차 마음 한구석에는 냉정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나의 호의가 상대에게 당연한 권리가 되지 않도록 보이지 않는 선을 긋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가장 소중하고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들의 단점이 불러올 최악의 리스크를 미리 대비하고 울타리를 쳐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오늘 유비와 장비의 이 처절한 실패기를 통해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셨나요? 혹시 지금 여러분의 곁에도 여포 같은 위험한 호의가 머물고 있지는 않나요?
아니면 장비처럼 사소한 방심의 술잔을 들고 있지는 않나요? 비극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씨앗은 항상 우리가 무심코 뿌린 방심과 자기 합리화 속에 숨어 자라납니다. 오늘의 이 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지혜의 성벽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무서운 리스크는 무엇인가요? 사람을 믿는 것과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 사이에서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통찰을 댓글로 자유롭게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지혜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무너져가는 인생의 성문을 지키는 마지막 빗장이 될지도 모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삼국지의 깊은 지혜를 함께 나누어 주세요.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